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KBS에서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걸쳐서 이번 인사청문회 생중계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내용들 정치부 김수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영 기자. 먼저 김진욱 후보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진욱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중에 대한변협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가 됐습니다. 네. 66년생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해서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비교하면 나이는 어리지만 기수로는 선배입니다. 네. 1995년에 판사로 임관했지만 3년여 만에 법복을 벗었고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총 17억 9,66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이 중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12억 5천만 원이고 1억 600여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초대 처장 후보자로서 또 포부도 남달았을 것 같은데 어떤 포부를 밝혔죠? 네, 김진욱 후보자는 공수처의 얼굴이 될 사람이죠. 네. 이에 따라서 앞서 지난해 마지막 날에 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첫 출근하면서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또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는 수사관의 정보 수집 제한과 별건 표적 수사 자제 등을 내세우면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김 후보자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형사 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방지와 부패에 대한 통제 장치 확립을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 등의 권력기관 개혁의 연장선에서 기존의 부정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인사청문회 현장에 보이고 있는데요. 후보자는 지금 입장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인사청문회 야당에서 지금 많이 벼르고 있는데요. 쟁점 사항들 좀 살펴보죠.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은 김진욱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될 전망입니다. 네. 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처장 추천 과정에서부터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점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던 경력인데요. 그렇죠. 앞서 이 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을 개방직으로 바꿨는데 네. 이 개방직인 법무부 인권국장에 일하겠다고 지원했던 만큼 친정권 성향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 근데 결국은 이제 법무부 인권국장 공모에서는 탈락했잖아요. 네. 여권에서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권에서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2017년에 낸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게 있습니다. 여기서 김 후보자가 뭐라고 밝혔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는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법보다는 정치적 판단 이렇게 썼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또 다른 쟁점이 있죠. 수사 네. 경험 부족입니다. 이 수사 경험 부족은 이제 김 후보자가 주로 변호사와 연구관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인데요. 김진욱 후보자가 지난 1999년에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는 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서 특별수사관을 맡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수사 경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당은 공수처 특성상 이제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공세를 또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개인적 의혹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네, 가장 큰 의혹은 아무래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싸게 취득했다는 의혹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에
코넥스 상장 업체인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00여 주를 시세보다 싼 값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게 제3자 유상증자를 받은 건데요. 네. 이 주식을 취득한 지 5개월 만에 나노바이오시스가 의료기기 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 미코바이오메드는 현재 그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또 제작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네네. 이 김 후보자가 유상증자를 받았을 때 미코바이오메드의 김성우 대표가 또 김 후보자의 지인이었고 예. 유상증자를 받은 그 기록이 없어서 이게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또 대검에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당시 재무적 어려움을 겪던 회사의 요청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예. 김성우 대표는 오늘 참고인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인사청문회장으로 입장을 하고 있고요. 초장 후보자가 지금 일일이 만나면서 좀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외 또 짚어봐야 할 의혹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육아휴직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요. 네네.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원 시절이던 2015년에 육아휴직을 하고 UC 버클리대에서 방문연구원 활동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13회 국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김진욱 인사청문회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해 주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김진욱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지난 2020년 7월 15일 근거 법률이 시행되었고 오늘 비로소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김진욱 후보자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김진욱 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엄중한 자리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 방송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생중계되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후보자 검증을 위해 준비하신 내용이 국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인 신문은 그동안 관리에 따라 주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실시하고 참고인 신문 후에 후보자에 대한 추가 질의와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공직 후보자 김진욱. 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법사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번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전히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 인사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 막중한 자리를 앞두고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본래 인문학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대학 4학년 때 우연히 들은 헌법 강의를 계기로 법대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고, 대학원 재학 중에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그 뒤 공군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판사로 임명되어 3년간 서울에서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처리한 후에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법조 일원화의 소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에 따라서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1999년 국내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여 특수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 동안에 헌법사건도 다수 다루었는데 위헌 결정도 받아보면서 헌법사건에 흥미를 느낀 것이 계기가 되어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지원했고, 지난 11년 동안 헌법을 폭넓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수처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인 사건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 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둘째,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실체적인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 원칙에 따른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수사권과 기소권 운영에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전향적인 결정들을 내놓으면서 법원 역시 헌법 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유의하는 판결을 내놓는 등으로 국민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수처가 선진 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수사 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인 조직 문화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55년 동안의 제 인생 전체가 심판대에 오른 것 같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 삶을 뒤돌아보니 제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또 하지 않은 선택을 많이 해온 편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허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저에게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록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에서 공개 질의한 사항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장에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네, 전주현 의원님, 자료 제출 관련 발언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공수처는 세계에 유례가 없고 헌법에도 없는 권력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자리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역사에 남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 1년간 4차례의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대법관 청문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선관위원 청문회, 여가부 장관 청문회. 그리고 이제 이번 그 공수처장 그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한 그 질의 답변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자문위원회 회의록, 김앤장 변호사 시절의 수임 사건 현황, 설립 준비단 직원 현황,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작성한 헌법재판 결정내 목록,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출결 기록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공수처 설립 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제출 사유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심지어 변호사법 등을 제시하면서 거부를 했고 헌법재판소 시절 작성한 자료는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저해 우려를 들어서 아예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서 통과 의례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늘 역사적인 자리인 만큼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오전 질의 마치기 전에 본 의원이 언급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 윤한홍 의원님 먼저 발언 신청 있어서요. 네.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 다시 한번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은 우리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3개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3개 주식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코로나와 관련된 주식들도 상당수가 있고 또 기업 대표하고 친분으로 저가에 취득했다는 그런 의혹도 일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 대한 최근 일부 연도의 거래 내역을 한번 제출해 달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또 그런 이유를 내가 이야기했던 거는 공직자가 사실상 이 13개나 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게 이게 과연 업무를 하고 있는 중에 가능한가? 예? 그래서 제가 거래 내역을 한번 제출해 달라 했는데 뭐 개인 정보다 해서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 후보자가 아들이 두 분이죠. 네. 그 두 사람 아들에 대한 학적 변동, 어느 학교를 다니고 또 어떻게 입학했고 졸업했는지를 자료를 달라 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사생활이다 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인사청문회 하면서 어떻게 이런 자료까지도 제출하지 않느냐. 응? 직계 비서기자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들에 대한 학적 변동도 자료를 개인정보다 사생활이다 그러면서 제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 고위공직자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탈법이나 편법 없이 공정하게 학교를 잘 마치고 학교 진학을 잘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를 여기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후보자가 나중에 처장이 되고 나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을 수행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산 검증 속에서 상당한 큰 금액을 가지고 있고 또 공직자로서 예외적으로 드물게 13개나 되는 많은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요? 오늘 중에라도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중에 네. 오늘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기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일단 인사청문회법을 보면은 그 위원회의 경우는 자료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해서 요구할 수가 있고 후보자 개인에 대해 직접 요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개인은 인사청문 관련돼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관해서 목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방금 또 야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재산에 관해서는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에 관해서 제출 요구한다고 하면 제출에 필요한 그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밖에 다른 기관에 있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기관에 뭐 아닌 다른 단체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직접 후보자한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해당하는 단체에서 만일에 후보자 개인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후보자 개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뜻을 그 기관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기관 자체에서는 이 청문회 자체에서는 후보자 직접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왜 그 제출하지 않는지에 관해서 그 단체 질의하셔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갖고 만일에 그쪽에서는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후보자한테 그 부분에서 왜 동의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는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것과 또 동의해야 되는 부분과 또 기관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를 정리해 주셔서 조속히 질문과 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자료 제출 요구십니까? 조수진 의원님. 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공수처는 헌법상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기관입니다.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은 무소불위 기관이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없애는 법률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따져보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게 됐습니다. 제1야당의 의견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이렇게 하는 정권이 과거에 있었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 자료 그리고 제출 초대 공수처장이 자료 되기 위해 제출 요구 출석한 발언입니까? 후보자도 이 점을 깊이 유념해 조수진 주시기 의원.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 요구하는 후보자가 겁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 근무 시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좀 경청해 주시죠. 여당 의원님들. 네,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했다면 이것은 근무 태반 그리고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라든지 우리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주식을 거래한 시간에 대해서 후보자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법관 재직 시절에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대해서 본인의 주식 거래 내역 전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에게도 기억이 없다. 거래한 시간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비춰서라도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주혜 의원님. 네. 이제 그 앞서 이제 그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본 의원이 그 요청했던 그 자료 중에는 그 후보자가 작성한 그런 자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업적이 뭐냐 아니면 결정내가 뭐냐 이것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어떠한 그런 가치관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런 것마저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고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업적은 없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굉장히 판에 박힌 무성의한 그 답변이었고 자료 제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어떠한 공직 생활을 해왔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을 했고 이런 것은 국민들 시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본 의원이 그 요청한 그 자료 중에서 오전까지 그 질의까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주십사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이 또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발언 중이고요. 끝나고 그것은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출할 수 있는 그 자료 그리고 또 헌재에서도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여러 기관으로도 물론 자료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협조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을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예, 후보자님, 그-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서 관여한 사건의 예를 들어서 연구 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제가 쓰면 이제 그 사건 연구 보고서를 달라고 하실 거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재판소의 그 중립성, 독립성 때문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저희 연구관 입장에서는 이게 대외비기 때문에 유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으로 이게 막아져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대외 유출은 뭐 그게 프린트한 것이든 온라인상의 것이든 대외 유출이 절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제출할 수가 없는 법령상 그런 입장이라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정예도 저희가 어느 연구관이 어느 사건의 결정에 관여했는지 자체가 저희가 대외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네, 그거를 네. 밝히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고요. 김도우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예. 예,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이 초대 후보자로서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죠. 특히 이 무소불위의 이 공수처, 특히 초헌법적 공수처 초대 처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려가 더 크죠.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송기현 의원께서 인사청문회법을 들어서 국가기관 등 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 이 후보자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일면 법 해석상 동의를 하지만 그 이전에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그 이전에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개인은 국회에서 의문 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동의하면 얻지 못할 자료가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자료를 진구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국회법의 문헌적 해석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또 여당 의원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그것을 두둔한다? 그럼 인사청문회 왜 합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고 한 게 몇 건입니까 지금? 26건인가 되죠. 그 청문회 대부분이 자료 미제출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송기현 의원께서 하신 그런 항변에 기대지 마시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청문회 끝날 때까지 자료 제출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이 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답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오전 중으로 제출하는. 네, 네. 꼭 하셔야 됩니까? 예, 송기현 의원님, 예. 의사진행 제가 굳이 규정을 드는 건 뭐냐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오전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강요하듯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 그렇게 협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아무 말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제출했으면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오전 중에 뭐 제출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안 맞다는 취지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김도욱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후보자 협조하는 건 맞죠. 그래서 제출하고 여러 가지 저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동의할 필요 있으면 동의하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무조건 후보자한테 당장 뭐 끝날 때까지 당장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다는 거고 그건 규정이 안 맞으니까 이제 앞으로 할 때도 후보자들한테 뭐 협조하라는 족시로 얘기하시든지 그러면 후보자 협조했으면 충분히 협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뭐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딱 시한을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내라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규정에 따라 충분히 이제 협조하는 식으로 진행. 네, 충분히 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 의사 진행 발언이세요? 예, 그만하시죠. 예. 김진욱 후보자께서는 우리 그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이 건에 대해서 협조하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일테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직무상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할 수 없다고 아마도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겠습니다만 네. 그것이 이 작성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네. 판단을 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헌법재판소 쪽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그러니까 후보자가 직접 확보를 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도 야당 의원님들 중에 계셨는데 그건 역시도 이제 직무상 비밀 유지에 대한 법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예, 네, 네, 무슨 신상 발언? 충분히 다 하셨는데요. 아니,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뭐 그렇게 불쾌한 얘기도 없었는데, 예, 전주님 말씀하십시오. 네. 아까 제가 모두의 그 자료 제출 요청을 했던 것은 요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께서 강요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요청을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하시죠. 예, 그만하시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해야지. 네, 송기현 의원님, 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7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가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생방송으로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이 국민들께 전달이 되지 않고 이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도 질의 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구 의원 소병철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먼저 공직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을 거예요. 또 청문 준비 기간 중에 어머님 별세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수처 발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형사사법 구조가 70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염려와 우려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마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셨을 거예요. 우리 후보자께서 서면 답변에 보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인용을 하셨는데 비슷한 걸로 우리 지금 후보자의 위치가 얼마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가 잘 아시는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잘 인용하시는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눈 오는 벌판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훗날 뒷사람한테 길이 된다. 지금 공수처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첫 번째 시기 때문에 이 공수처에 대한 그 염려와 우려를 우리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염려와 우려가 기우로 될 수도 있고 또 공수처가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기구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 주실 줄 아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 이러한 그 역사적인 책임감, 소명의식에 대해서 이제 각오를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수처가 1996년 참여연대 입법 청원으로 시작된 반부패 기구의 설립, 그 지금 오래된 25년 된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제가 알기에 2003년에 우리나라가 UN 반부패 협약에 서명을 했고요. 그것이 2008년에 이제 비준되고 발효가 되었는데 저희가 국제사회 유엔의 요구를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수처라는 반부패 수사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 그 숙제도 이번에 이행을 하게 됐다는 역사적이고 또 시대적이고 또 세계적으로 요청받는 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역사적인 책임감 소명 의식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른 의원님들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 공수처가 탄생하게 된 그 이유들 중에 하나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기존의 수사기관들의 부정적인 문제점들, 우리 지금 후보자께서도 서면 답변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19 감싸기라든지 선택적인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조금 여기에 더 하나 얹혀서 공수처 자체도 이런 부분을 불식시켜야 되지만 현재 있는 기존의 수사기관들한테 선도적인 역할을 좀 보이셔서 기존 수사기관들의 문화나 관행 잘못된 것을 좀 고쳐나가는 그런 역할도 공수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그 문제점들, 기존 수사기관에 이걸 공수처장으로서 지금 선도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동의를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하는 비전이나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91년, 92년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또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그 법원에서 오신 이제 부장판사님 또 부장검사님들 강의를 듣고 그분들한테 이제 진로 지도를 받을 때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판사가 되고 또 검사가 되는 선택을 했을 때 그 기관의 지금 위상 또 그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진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검찰이 국민들한테 받았던 불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것은 결국은 수사를 위한 수사, 이제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이제 관행이 생겼다. 그래서 공수처는 그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우리 후보자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발언은 좋은데요. 조금 본인의 생각을 네.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더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지금 이 문제된 수사 관행들은 어떻게 지금 주장이 되냐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해서 불가피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실체적 진실 발견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은 기본권 보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돌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진실 발견만을 위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수사 방법도 동원을 하게 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동시에 우리 헌법이 지금 예정하고 명령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제가 볼 때 선진 수사고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어머니 모친상 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잘 모셨습니까? 네, 잘 예, 모셨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표합니다. 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니까 네. 우리 후보자님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장 의원님 알아볼 것 같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수십 번 했는데요. 첫 발언이 후보자님 축하합니다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참 축하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왜냐 그러면요.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만든 법을 강행 통과시켜놓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수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법에 근거해서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데 만약에 공수처장이 되신다면 임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처장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국민들이 공수처장에 바라는 요구하는 담보받고 싶어하는 게 저는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중립성과 공정성. 두 번째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이 공수처를 이끌어갈 능력과 자질.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담보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처장께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한다면 저는 청문보고서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입니다. 공수처장에 바라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뭘까? 저는 무색무취한 소신 없는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을 뚫고 막아낼 수 있는 강단 있는 중립, 소신 있는 중립, 강직한 공정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검증 과정에 또 서면 답변에 보면서 강단, 소신, 강직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공수처를 반대했던 분입니다. 검찰 외에 제4의 국가기관이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제도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상설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공수처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지금에 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뭐냐? 여야가 이견이 없다. 여야가 이견이 첨예한 겁니다. 공수처에 관련돼 가지고는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상징이냐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검찰 장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무소신, 무의견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냐. 대한민국은요. 대통령 한마디에 원전을 폐기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출국 금지 조치를 불법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본인의 그러한 무소신, 무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네. 서면 질의 답변 같은 경우에 조금 제가 봐도 지금 되돌아봐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서면 질의 사항이 지금 굉장히 많은 서면 질의 사항이 짧은 시간 내에 와서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끼리도 중복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확하게 그것도 능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연하게 믿어달라? 네.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담보해야 됩니다. 네. 제가 묻습니다. 자, 지금 처장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차장 인선입니다. 처장께는 인사재청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차장에 대한 이 인사재청권을 행사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이 있는 인사, 이것을 인사재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그 예는요. 네. 김호수 전 법무부 장관을 거부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사재청권 행사, 그것이 저는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강단 있게 인사재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십니까? 네, 하여간 뭐 제가 하여간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인사재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하실 겁니까? 네, 지금 법상에 그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재청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그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 행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당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야당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위원회 강행하실 겁니까?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수설은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일부 결혼에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네. 처음 구성할 때는 7명이 모두 선임되어야 구성이 완료된 것을 본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행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뭐 가정적으로 물어보시는 건데요. 가정적이 아니고요. 네, 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5명으로 강행하실 겁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님 비롯해서 존경하는 그 공수처의 출범과 저희 인사 구성에 그 두 분을 지금 인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시는 거를 협조를 잘 아니 협조를 하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5명이라 그러면 네. 강행하실 거냐고요. 법적 해석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5명으로 강행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됐다라고 강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판단 안 해보셨어요, 그거? 네, 그 부분 왜 판단 안 해보십니까? 고려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청문회장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소신이 뭡니까? 저는 당연히 야당 법사위원님 존경하는 분 법사위원님도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렇다면 저희가 강행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1분 더 주셨습니다. 예, 못 드립니다. 예, 장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리고 또 개인적인 어려운 일에 불구하고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공수처장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돼서 감회가 사실 깊습니다. 우리나라가 1952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했었고 그 이후 70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70년 동안 검사가 이제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무소불위 문제가 생겼고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라는 평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권한, 기소 권한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 요청이 됐고, 그래서 이제 수사권은 경찰과 조정을 했고 기소권은 이제 공수처와 같이 견제하게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된 것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대 우리 초장님으로 이제 후보자님께서 추천이 돼서 아마 후보자님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감회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PT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까도 후보자님께서 PPT 한번 띄워줘요. 먼저 얘기하세요. 후보자님께서 조폐공사 사건 그 특검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조폐공사 사건을 하다가 수사 도중에 김영태 특검보와 민간 출신 특별수사관의 집단 사퇴한 일이 있었죠.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원인이 3일 전에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시죠. 3일 전에 10월 28일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특검보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압수된 자료를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래서 특검보는 이게 뭔 소리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라면 특검의 수사 대상인데 피의자인데 말하자면 피의자들이 와가지고 압수된 자료를 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강원일 특검이 협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져갔죠. 네. 다음 거 보내주실게요. 다음 거. 근데 이 갖고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빠진 게 있다라면서 다시 특검보 사무실을 수색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것은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뒤졌어요. 이것도 이제 강원일 특검이 허락을 해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영태 특검부하고 이제 민간 출신 수사관들이 그 다음 거 보내주시죠. 서로 상의해서 도저히 이제 검찰 출신 수사관들이 여기 관여하면 안 되겠다. 배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강원일 특검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퇴를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수사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네. 후보자님은 같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다음 네.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계속 네, 참여했어요. 수사팀에 계속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오른쪽 건데요. 파업의 원인에 대한 조폐장 조기 통폐함은 강희복 사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고 그 결정이나 추진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밝혀지지 아니함.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 검찰 자체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보다도 후퇴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히려 특검 자체가 검찰 자체 거보다도 이렇게 결과가 좀 축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부장님? 불행한 결과입니다만 특검 자체가 내분이 일어나서 특검 자체가 좀 논란에 휩싸인 사건입니다. 제1의 그래요? 특검인데요. 네. 김영태 그 당시 특검보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검찰 출신 수사관들, 검찰 출신 검사들이 들어와서 검찰 자체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자들 안 된 거다. 검찰의 전형적인 문개기와 자유치고 감싸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지금 한겨레가 2012년 비망록 김영태 변호사님 한 것은 저는 지금 요번에 이제 그 대전지검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은 이미 제출 형식으로 됐으니까 이제 돌려받은 이미 제출한 거를 돌려달라. 네.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 네. 어쨌든 검찰 쪽에 와서 소위 예. 피의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네. 서류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이 네. 발생됐고 사실은 저희들은 다 빠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 네. 출신만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구체적인 사정 특검이 또 내주라고 하고 이런 사정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후보자님은 잘 모르시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사무실이 다른데 저는 하여튼 그게 김영태 예. 이 특검보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는 네.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김영태 변호사님께서 이걸 공개를 하셔서 이게 사후에 알려진 건데 그 특검보 방에 가서 뒤져서 가져갔다. 이것도 사실 요번에 안 사실이고요. 그런 사태가 됐으니까 제대로 네. 철저히 수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상대방이 예.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 제가 걱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제 걱정이 있어요. 공수처도 상당한 수사 권력이 있는 집단이 됐고요. 네. 그 자체 내 고립된 집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한 자기 감싸기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으신가요?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걱정도 있고, 왜냐하면 공수처에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온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가 이제 맞지 않는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뭐 이런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조직 자체가 삐그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공수처 내부의 팀워크나 그다음에 같은 이제 소명의식을 사명감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만 수사기관보다. 그 반면에 네.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를 잘 알고 그래서 네. 수사기관 내부에서 서로 자기 감싸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저는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네.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감찰을 저희도 작은 조직이지만 감찰 자, 하여튼 기능을 알겠습니다. 두고 그 부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또 걱정이 뭐냐면 어차피 공수처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검찰 출신들이 와서 검사를 수사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친정 식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친정 식구 감싸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 사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의 검사 출신들, 검찰 출신들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처장이 되시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걱정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그 예가 바로 조폐공사 그 특검 사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후보자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 그 공수처 내부에 견제 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지금 저희가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의 1은 넘지 못합니다. 검찰 출신이.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될 것인지에 대한 소신과 역량을 이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은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제 후보자에게 주어진 우려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수사 경험 부족과 이제 조직 운영 경험이 없다. 네, 그래서 얼굴마담 역할이 아니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공수처장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그 청와대와 정부 집권 여당에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교수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윤 총장에게 돌아온 건 2번의 직무 배제와 2개월의 정직 처분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윤 총장 흔들기, 윤 총장 찍어내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셔야 되는 거죠. 네. 엄정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셔야 되는 네. 점에 대해서는 아까 각오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런 권력 수사할 때 항상 이렇게 흔들기가 있습니다. 청와대나 권력에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좀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이라 그러면 대개 이제 여당, 야당 같은 이제 정치 세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 중립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공수처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우리는 국민 편만 들겠다 이런 자세로 일하면 저는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어느 쪽 얘기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한쪽 얘기만 듣지 않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얘기도 듣겠다는 자세로 양쪽 얘기를 공평하게 듣겠다. 재판을 하듯이요. 왜냐하면 저희도 준사법기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일하면 이런 불식이 되리라고 외부의 이제 생각합니다. 압력이 있을 때 네. 그 공수처장 흔들기, 뭐 공수처장이 임명되신다면 공수처장 흔들기가 아주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공수처장의 임무는 이런 공수처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공수처 검사들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정부 여당 등의 외압을 막는 그러한 방패 막이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네. 약속하시겠어요? 네, 그게 흔들리지 공수처장의- 않겠다. 예, 공수처장의 첫 번째 아마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진행 중에 이제 정권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공수처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수사를 이첩시켜서 정권의 치부를 숨기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제 정권 관련 수사는 대표적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입니다. 후보자께서 근데 이 사건들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에 하는 본위원회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 사이에 생각을 해보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아마 저희가 그런 답변이 나온 이유는 이제 공수처가 공수처장 혼자 있다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차장 인선도 돼야 되고 수사처 검사 선발도 돼야 되고 수사관들도 선발이 돼야 되고요. 적어도 2달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서 완성이 된 시점에서 그때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고 이 사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있는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 그러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제가 뭐 검찰 이렇게 조직표로 보니까 한 순천지청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사건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그중에서- 그러면 네. 보충 질의에서 네. 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앞서 이제 나온 질의에 대해서 하나 더 좀 여쭤보면요. 공수처 이제 인사위원회 그 구성이 이제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여야가 추천한 4명의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네, 이 약속은 지키실 거죠? 예, 차장의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후보자께서 차장으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혹시 염두에 둔 인물이 있으세요?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요. 저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지 그거를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네, 이제 네. 차장의 그 조건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 출신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된다는 이제 견해도 있는 그럼 아까 반면- 그 염두에 둔 네. 분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딱 특정 뭐 딱 그 직종에 있는 분입니까? 저는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좀 검토하고 예, 예, 계시다는 예.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도 있고요. 네, 그 부분도 보충 질의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네, 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지요? 네. 우리 헌법상 법의 지배 혹은 법치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소견이신가요? 네. 법의 지배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 수차례 판시했는데요. 우리 헌법 질서를 떠받치는 2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고 다른 하나는 법치주의다.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원리입니다. 결국은 합리성의 지배, 헌법과 법의 지배, 법 앞에 평등 이것을 지도 원리로 하고 있다. 그리고 권력 분립의 원리도 이제 법의 지배의 하위 원리로 적법 절차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는 선출될 권력입니까? 선출되지 않는 권력입니까? 공수처는
사실은 선출된 권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님들하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니까요. 이 과거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검찰권의 권력을 법의 이름으로 남용한다. 법치의 가면을 쓴 새로운 지배 기술을 구사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을 이용한 지배, 일종의 가짜 법치주의라는 평가인데요. 그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그런 평가도 있고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결국 우리 공수처도 그 헌법적 가치와 시대 정신에 벗어나서는 안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스스로 법 아래 놓이게 해야 되는 장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의 뜻을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제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기관인데 공수처장이 당연히 수사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예비 후보로요, 이제 변협에서 추천을 받을 때, 제가 이제 그런 그 후보자의 여러 경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후보로 되는 것 같다. 그런데 후보자가 이제 인사검증도 동의를 해야 되고 나중에 청문회까지 갈 수도 있는데 수락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도 수사기관인데 수사 전문가가 처장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리고 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수처의 수사가 기존의 검찰 수사와 똑같다면, 비슷하다면, 그러니까 양적으로 같은 거를 지금 옥상옥이란 말씀하시는데 양적으로 같은 기관을 또 하나 만든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국민이 원하시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질적으로 다른 수사는 뭔가 결국은 국민의 통제를 받고 국민의 통제라는 건 결국 헌법적 통제, 지금 말씀하신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에 구속되는 그런 면에서 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예. 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게 됩니다. 맞지요? 네. 저는 그 목적이 그걸 통해서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예. 즉 공수처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키는 개혁 과정의 한 축으로 위치돼야 된다. 네. 검찰과 경찰, 다른 기관과의 경쟁이나 비교가 아니라 네. 그 기관들을 끌고 올라가서 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법을 배우고 그 군사 정권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시내 나가면 다 가방을 뒤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임의 동행도 하고요. 그런 시대에 살다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는 국격에 맞는 이 형사사법 시스템도 돼야 되고 그 척도는 아무래도 이제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 인권 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이 공수처는 그 중에서도 이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와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검사,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검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재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 과제라고 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 법을 보면은요,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게 형법 122조부터 133조까지의 죄입니다. 네. 그런데 그 죄의 내용을 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 체포, 불법 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 방해 등의 범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될지 세간에 관심이 높습니다만 네. 이런 공수처 출범 취지와 국민들의 기대를 고려할 때 저는 이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 검찰권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 네. 그리고 그걸 수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네.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놓쳤던 헌법 정신과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네.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의원님께서 주시는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해마다 1심에서 한 5천 명 이상, 2심에서는 1,000명 이상의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찰에서는 의견이 나랑 다르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도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래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압수수색과 구속 등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수사와 기소는 그 국민 한 분뿐만이 아니고 가족과 주위 동료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서 이러한 검찰권의 잘못된 행사와 판단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뇌리에 박히는 책임을 묻는 것이 결국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후보자께서 처장으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성찰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의견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검찰권에 대한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공수처 제도가 도입된 그 취지가 크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수사 관행을 확립한다면 검찰도 상당한 견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네, 먼저 후보자님 그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후보자님 뭐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시나요? 예, 어제는 사실은 잘은 못 잤습니다. 예. 네, 그 아마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그 이제 여러 가지로 되게 고민도 많으시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처음으로 설립되는 공수처가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냐, 이게 다 공수처장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를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려하는 것도 있고 많이 기대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신동근 의원님께서도 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짧은 수사 경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인터뷰라든가 보도가 좀 되었었는데요. 후보자의 짧은 수사 경력이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판사 경력이 3년이고 그 중에서 1년은 형사 사건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판사로서 1년 동안 한 형사 사건이 아마 변호사로서 12년 한 사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제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부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기일에 선고하는 사건이 한 40건, 뭐 50건 이러면은 주심별로 하면은 뭐 한 20건 이렇게 하면은 그 연간으로 저희가 처리한 사건이 이제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후보자님 법조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 거죠? 제가 판사로 3년, 그다음에 김현장에서 12년, 연구관으로 11년 그렇게. 전체가 네. 전체 통합법 지금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 가까이. 네. 처장으로서는 그 공수처장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 공수처 수사 검사들이 수사하는 그 수사 사건에 대해서 잘된 수사인지 잘못된 수사인지 수사의 방향성을 정하고 네.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적 내부 통제를 가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수사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사 경력이라든지 헌법재판관으로서 여러 헌법적인 법리 연구를 한 그런 재판관으로서의 경력이 오히려 높이 평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지금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검찰이 여러 잘못되었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공수처가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저는 그런 점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헌법 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수사, 그리고 헌법 원리가 보장되는 어떤 그런 공수처 수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예. 적어도 제가 헌법재판소에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서 헌법 정신, 헌법적 통제 아래 공수처의 수사도 놓인다. 그리고 제 역할이 그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그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수사를 열심히 공수처에서 했는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수사입니까? 잘된 수사입니까?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예. 열심히 그 정말 증거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증거에 따라서 불기소 처분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수사입니다. 예, 올바른 예, 수사이고 제가- 잘못된 수사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이제 과거의 검찰의 특수부사가 잘못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아예 결론을 정해놓고 사람을 죽이기를 하는 그런 어떤 수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결론을 내놓고 이게 A라는 어떤 첩보나 A라는 고발장을 받았는데 이 결론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별건으로 가가지고 하는 이런 수사 공수처에서는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 계시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시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수처가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해서 제가 처장이 된다면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불기소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불기소를 했을 경우에도 국민들이 믿어주신다면 저는 그게 정말 올바른 거 아니겠나. 그걸 불신을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그 상당히 그 수사라든지 그 이전에 어떤 업무 처리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별건 수사라든가 먼지털이식 수사, 인권 침해 수사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네, 뭐 저희가 사실은 제가 볼 때 검찰에 어떻게 보면 원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수처는 새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런 원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그 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관행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인을 한 달에 200시간에서 300시간 불러서 조사를 했다. 심야까지 포함해서 그냥 일반 직장인으로 참고인을 특정 사건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건 좀 상식에 반한 있을 수 없는 예,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언론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검찰이 특정 일부 언론에게만 수사 정보를 흘리면서 자신에게 원하는 수사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과 공생 관계를 만들고 특정 어떤 수사를 하는 그러한 어떤 행태가 굉장히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 충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어떤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공수처의 언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올바른 언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공처장 후보자님께서 공수처가 언론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긴장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하는데요. 그 피의 사실을 조금씩 흘리면서 뭐 피의자를 망신 주거나 압박해서 수사를 했던 그런 관행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공수처는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 네, 김남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PPT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PPT 잠깐 보실까요? 네.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마 그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꼽았습니다. 여당 수석 대변인이란 분 컴퓨터 그래픽 됐나요? 예.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검사들, 사건 수사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이런 공수처 수사 대상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다시 한번 꼽은 겁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검찰이 하고 있는 울산시장 하명 수사, 월성 원전 폐쇄 사건 등을 공수처가 가져가서 입맛대로 깔아뭉개기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립은 독립돼서 판검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자는 것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을 한다면 그 순간 권력의 그 존재 이유는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강조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시에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공수처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저희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군요. 그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공수처가 1호 대상을 선택을 하거나 수사를 할 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현재 상황만으로는 현재 여권, 그러니까 어떤 청와대를 향한 어떤 권력형 수사, 산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흔들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현재 상황만으로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사실은 이제 어떤 저희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릴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그냥 언론의 난 정도의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언론의 난 정도는 무엇을 뜻합니까? 저희가 수사기관으로서 특히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어떤 수사 개시 결정이나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언론 기사 정도 갖고 결정, 예를 들어서 이첩 요청을 할 때요. 그러면은 예. 언론의 보도 내용이 네. 단도직입적으로 언론의 보도 내용은 네. 검찰총장의 어떤 권력형 비리였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확인을 해야 되죠? 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후보자의 서면 답변만으로 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그 부분은 사실은 법률가로서요. 어떤 이제 사실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과 책임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예. 저희가 법리적으로 가능해야 저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김진우 후보자가 작년 12월 31일 날 출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 외과 과장 같은 조직 보스 분위기가 난다. 공수처장 스타일이 윤석열 총장 같으면 무시무시한 수사가 펼쳐질 것이다. 나는 그분과 다르다. 학자 스타일이다. 자, 공수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산권력 수사, 권력형 수사,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엄단하는 것인데요. 학자 스타일, 이것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많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신분이 있는 분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직 이렇게 하니까 무슨 좀 그런데요. 제 발언은 그냥 그 보스 기질이 다분하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조직은 언급을 안 했고요. 이게 말이 이렇게 하다 보면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보스가 아니라 좀 와전이 됐다 이런 네, 설명이시군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공작 및 하명 수사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산권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수사를 가져다가 뭉갤 거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공수처의 지금 수사체로서 구성이 완료가 되더라도 저희가 그 사건들을 다 가져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가져와서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수사 부분적으로 능력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니까 저희가 수사할 만한 사건을 그 사이즈에 저희 인원으로 그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사건을 그리고 또 공수처가 하는 게 적합하다. 그렇게 보는 사건을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 인지 수사 그러니까 직접 발굴해서 수사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가 수사기관이니까요. 네. 네. 뭐 왜냐하면은 가능하다고 후보자 생각합니다. 답변을 보면요, 네. 주로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거는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이 전체적으로 7,100명 정도 되고 판검사가 5,6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1년에 판검사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건이 한 3,000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게 공수처가 출범하면 고소고발,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쇄도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공수처 업무가 마비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도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저희도- 네네. 후보자님이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해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그 예. 부분은 그 부분은 뭐 이 자리에서 좀 정정을 드립니다. 네, 정정하시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은 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불식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오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주셔야 될 태도라는 점을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주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최강욱 의원님, 예, 방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옆자리에 앉은 의원으로부터 언론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특정 정당에서 선거 기간 내내 그 이후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까지 또 선거방송 토론회에서까지 끊임없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노리는 정치적인 이익이나 목표는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서슴없이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당시 저 답변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장모 사건이 이슈가 돼 있을 때 그 장모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1호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직계 가족, 직계 좀비속이나 배우자만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부분입니다. 전체 방송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알 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편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라고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공수처에서 결정한 일입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답변을 합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인 어떤 의혹을 부풀리기 위해서 또는 이용을 하기 위해서 특정 정당에서 그동안에 계속 왜곡된 주장이나 진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공식적인 보도 자료까지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다시 이런 왜곡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강욱 의원님, 예,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이 자리를 다 지켜보셨습니다. 아마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예. 의향이 있으시면 네? 의향이 아니 뭐 강요받은 사과보다는 자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시려면 사과를 하시려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자, 김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민 의원님, 예, 앞에 존경하는 안 붙여드려 가지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할 테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시죠. 네.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경기 남양주병 출신 김용민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들의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 커다란 기대를 꼭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구로서의 의미가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셨던 70% 80% 이상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상식을 꼭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검사가 지금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검사의 잘못들이 무수히 반복됩니다. 검찰 잘못이 무한 반복되면서 이런 영원한 회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끊어내는 것은 공수처다. 공수처가 그 제도이다. 라고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들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19 감싸기 수사가 대표적인 사건들일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사건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자료화면 보시죠. 자, 김학의 사건, 출국금지 사건, 출국금지와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0일 날 수요일 날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 무렵에 언론에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서 김학의가 해외로 도피할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과 그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은 출국금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대검찰청에서 3월 20일 수요일 날 아직 수사 권고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라는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은 그렇다면 수사 권고를 해서 출국금지를 빨리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 날인 3월 21일 목요일 날 수사 권고를 하자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너무 촉박하니까 그러면 3월 25일인 월요일에 수사 권고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된 것을 아는 사람 몇 명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월 22일 날 김학의가 대역까지 대동해서 해외 도주를 시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월요일엔 예정대로 김학의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수사 의뢰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김학의 전 차관이 과거사위 수사 권고 직전에 이걸 어떻게 알고 해외로 도주했을까? 그것도 매우 치밀하게 대역까지 대동해서 그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예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 해주시죠. 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영원한 회귀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만 이게 항상 검찰은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박태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해외 도피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벌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빨리 보여주시죠. A씨가 김학의에게 차명폰을 줬습니다. 그리고 김학의는 박태규와 빈번한 통화를 합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이 사건 수사하다가 박태규가 전화 통화한 게 과연 왜 누구라겠느냐를 거꾸로 조사하다가 A씨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A씨가 대검 중수부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데 당시 주임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관한테 편안하게 해줘라. 조사받으러 온 사람한테 편안하게 해주랍니다. 그리고 A씨는 그 전화기를 어디다 줬는지에 대한 추궁을 하니까 그쪽 식구에게 줬다. 검사에게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사관은 이 A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들고 어딘가 다녀온 뒤에 A씨를 귀가 조치하고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마무리했어. 중단했습니다. 이거 해외 도피 비슷하죠? 이 대검 당시 중수부 주임검사 누군지 아십니까? 당시 윤석열이 중수이과장 주임검사였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김학의 사건에 대한 그 전 차관 스폰서 부실 수사 논란도 있습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은 사실 김학의 차관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검사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가 수많은 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들에게 스폰서로서 로비를 했고 어떤 접대를 했다라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게 수사가 됐는데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한상대 당시 전 검찰총장이죠.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2019년 수사단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죠. 근데 무혐의 처리를 했지만 실제로 한상대에 대한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윤중천이 돈을 줬다는 진술이 있었고 윤중천 운전기사도 한상대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를 진술을 했고 윤중천 별장에서 한상대의 명함이 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에서 윤중천이 요구한 대로 사건이 이상하게 처리되면서 윤중천이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이런 여러 정황이 있는데 당시 그 김학의 수사팀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리합니다. 그것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촉구한 지 6일 만에 아주 짧은 시간 만에 불기소 처분을 했죠. 자, 왜 불기소 처분을 했을까요? 다음 보여주시죠. 검찰이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아침에 뜨면 저녁에 해지는 것처럼 검찰의 잘못은 계속 반복되고 그 봐주기도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러냐? 전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 아시죠? 김봉현 회장이 술접대, 검사들한테 술접대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3명의 검사가 수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1명만 기소되고 2명은 그 유명한 99만 원 세트 때문에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 불기소된 검사 중에 1명이 김학의 사건에 수사팀에 합류해서 수사를 했고 공판에 관여한 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접대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술접대를 받고 있었던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검찰의 잘못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낼 유일한 대한민국의 기관은 공수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권력기관, 국민들이 권력기관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다. 그것은 법 앞의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요. 법의 지배 원리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 질서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의의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논산 계령 근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예, 후보자님 아까 제가 이제 앞서서 인사말 잘 들었고요. 제가 후보자님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언론 보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료가 많지 않아서 뭐 그럴 때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제가 우리 김진욱 후보자를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인문학도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인문학도라고 하는 그런 그 정체성을 뭐 그렇게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헌법연구관을 오래 하셨다는 점. 전 2가지를 되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고미술사학과를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그 인문학 중에서도 되게 이게 인문학의 가장 뿌리에 해당되는 게 사실 고고미술사학인데 그러니까 문자 이전의 인문 전통이 다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전통이 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좀 원론적인 얘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뭐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도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불신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그게 이 법조 엘리트주의에 대한 주권자들의 이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게 이제 공수처의 출범 취지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네. 그 이제 인문학도 출신이시니까 이 인문 정신하고 이 법치주의하고 약간 이게 대립되는 거 아닙니까? 법치주의라는 거 법이라든가 법률 전문가가 인간의 기본권을 이렇게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 법치주의가 과연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네, 저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 법의 지배가 사실은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이요. 그 당시에 왕권을 견제하면서 왕권을 통제하면서 이 왕이 이제 함부로 인신 구속을 하니까 그 판사의 재판을 통해서 인신 구속을 하도록 해라.
세금을 거둘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왕한테 서명을 받은 게 마그나 카르타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법치주의의 법의 지배의 시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살아있는 권력, 법 위에 있던 권력,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와 권리, 인문 정신과 법치주의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논쟁이 가능해요. 왕권과 귀족과의 싸움에서 귀족이 왕권을 제한하는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단을 발명해서 왕권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귀족과 다시 말하면 이 엘리트가 다시 또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또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라는 용어가 생긴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 엘리트 권력이 법을 가지고 일반 주권자인 국민들을 지휘하거나 아니면 지배하는 이런 상황, 이게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되게 위기 아니에요? 네. 지금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국민들, 주권자들의 의심도 바로 그 대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그냥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의미가 있다. 이걸 넘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이 법의 주인이 돼버린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이제 극복이 돼야 될 점이고요. 극복이 이제 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저는 근본적으로 법치주의가 인문적 가치에 부합된다.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왕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떠나서 법이 뭡니까? 구성원들의 평균적 합의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권력자 마음대로 하게 돼 있죠. 법이 있음으로 해서 권력자든 힘없는 사람이든 합의에 의해서 일처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무래도 힘 약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 평균적 합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찰이든 법원이든 법치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법대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법에 다 나옵니까? 헌법에 다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관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재량 권력이라는 이름을 휘둘러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조 엘리트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법치주의의 본질은 법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이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라면 법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판단해? 내 주관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만 얘기하지만 스스로 주관적 편향으로부터 독립, 자기 제 식구 감싸기로 독립, 여론 압력으로 독립, 이 독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느냐? 고민 안 하고 주관적 재량에 의해서 판단해요. 이런 게 누적되다 보니까 일반 주권자로부터 불신받게 되는 겁니다. 원래 법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명문으로 안 나왔을 때는 주권자의 평균적 판단이 뭔지를 고민해야 돼요. 내 생각이 뭔지가 아니고 내 주관이 뭔지가 아니라 야, 이럴 때는 주권자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 따라야 돼요. 내 생각 따르지 말고. 과연 우리나라 법조 엘리트가 그런 인문정신, 그런 법치주의에 투철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교육을 안 받았어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인문학도 출신이니까 법은 근본적으로 인간 평균적 합의에 따르는 거다. 네, 지금까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일정 중계방송해드렸습니다. 정치부 김수영 기자와 함께 오전에 나왔던 이야기들 좀 정리해보죠. 자, 김수영 기자, 후보자 모두 발언 내용부터 좀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김진욱 후보자 본래는 인문학도라면서 본인이 변호사와 특검의 특별수사관 또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폭넓은 경험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이번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던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일대 전환이 되는 헌정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친화적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실현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인문학도 얘기하면서 비교적 자기소개 같은 좀 느낌도 네. 들었었는데 오전 내용을 좀 종합해 보니까요. 정치적 중립성, 기존 수사 방식 탈피 그리고 차장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 공수처 운영 방향을 밝혔어요.
네, 공수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일부 밝혔는데요. 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또 내부의 감찰 기구를 둬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했고요. 네. 현직 검사 파견 받지 않겠다 이렇게 거듭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수사 경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는데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공수처가 하나의 팀으로 일하게 되면 보완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부 김수영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후 일정 저희 KBS 1TV를 통해서 중계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중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